자, 이제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장의 분위기 역시나 계속해서 좀 차가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좀 뜨겁게 타오를까 기대를 많이 하면서 그럴 수 있는 요인들을 찾고 있는데 뭐 하나하나 공개가 될 때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발현이 되고 있는 듯해서 걱정이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힌트 알아봐야겠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철순 그리고 김민성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주제가 반도체 바이오가 뒤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내용들 빼고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 좀 독주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뭐 콘텐츠 얘기도 앞서서 브리핑을 해주셨고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나 섹터들이 있습니까? 제약바이오는 뭐 계속 봐야겠죠. 그쪽 역시나 네, 제약바이오로. 일단은 뭐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가 사실 제약바이오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비용도 당연히 줄어들 거고요. 당연히 재무구조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약바이오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테마가 계속 돌아가면서 비만이 올랐다가 또 항암제가 올랐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부터 천천히 가격적인 부담만 너무 없는 종목이라면 일단은 담아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말에도 학회들이 계속 있고 뭐 내년에 초에 다시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요맘때쯤이면 약간 담아가기 좋은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뭐 비만 테마 때문에 급등 나왔던 종목들은 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같은 비만 테마여도 좀 저렴했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아직 비만 치료 대비해서 수급이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항암제라든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아직 좀 못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만 치료제 테마가 약간 식으면 또 이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를 역시나 가장 메인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크게는 제약바이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또 세부 섹터들이 다르니까 네. 돌아가면서 오를 수 있으니까 차례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최근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기사가 비트코인인데 네. 언제 이렇게 올랐나요? 어젯밤에 거의 하나로 9,100만 원도 달성을 하면서 많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예.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세론이 생각보다 좀 길게 가긴 했지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명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좀 투자 관점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좀 분리가 되면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가 이제 국가에 대한 개입 없이 이제 화폐에 대한 유통을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없이 화폐에 대한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자라는 좀 그런 투자 관점도 보여지기 시작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더 금처럼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기관 현물 ETF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기관에 대한 뭐 매수 패시브 자금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금리 인하가 또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유동성 자산이 좀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대한 현금 자체가 비트코인으로 좀 몰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2018년도에 책이 나왔던 게 있죠. 이제 비트코인 1억 간다. 예. 요 책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고점이 2,500만 원이었는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바라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1억을 벌써 달성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을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뭐 반감기에 대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거를 통한 관련 기업들도 국내 증시에서 좀 기대감이 같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 같이 이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의 급등이 나올 때마다 제가 전문가들께 그러면 비트코인 관련주들 살만해요? 물어보면 늘 돌아오는 대답은 차라리 그냥 비트코인을 사세요였거든요. 김민성 매니저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또 국내 관련주들 이제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9,100만 원에서 1억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지만 이제 투자 대비해서 올라가는 수익률 자체는 좀 미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물로 우리가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이상 기대 수익률 자체는 이제 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국내 기업에 대한 관련주들을 사는 게 오히려 좀 더 수익률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잘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연관성 있게 커플링되는 종목이 오히려 좀 기대 수익률이 높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1억을 달성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고 치면 10% 수익률인데 네. 그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좀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좀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 섹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 투심을 흔들었던 두 가지 이슈 중에 첫 번째 안건 만나보겠습니다.
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뭐 실적은 부진하게 나왔고요. 그보다도 일단은 25년 내년에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게 더 눈에 띄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는 겨울이 곧 끝날 것이고 반도체 봄이 온다, 따뜻해지고 업황이 개선이 되고 2024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막상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똑같은 얘기를 또 다시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번에는 정말로 그 겨울을 돌파할 수 있는 건지 박철수 매니저님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슷한 얘기 또 했거든요. 네. 예. 일단은 개인적으로 지금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앞서 설명을 아나운서분들이 잘해주셨는데 일단은 PC라든지 모바일 쪽 수요가 아무래도 조금 기대치보다 낮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DRAM 같은 수요가 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선별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DRAM은 그렇다 쳐도 HBM 같은 경우는 아직도 워낙 또 지금 잘 팔리고 있거든요. 네. 뭐 엔비디아 블랙엘이 지금 1년치가 다 팔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에 좀 훈풍이 왔는데 그 정도로 지금 HBM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GPU를 만들려면 계속적으로 HBM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블랙엘 쪽으로 가게 되면 신제품 같은 경우는 더 많은 HBM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HBM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계속 늘 수밖에 없고 관련된 종목군들은 역시나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 때 HBM 평균 가격은 일단 전분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파른 지금 가격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HBM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엔비디아 쪽에 퀄테스트를 이제 삼성전자가 통과를 못했잖아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사실 캐파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하반기 때 주문을 더 늘릴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늘리는 만큼 사실 SK 하이닉스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경상수지가 4개월 연속 흑자였는데 이 부분도 사실 IT가 끌고 간 거거든요. 예. 반도체를 비롯한 IT가 끌고 갔고 BIT 쪽은 사실 역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만큼 IT 수요는 굉장히 괜찮다. 수출도 지금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숫자를 봤을 땐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정책 지원감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 지원법이 2022년도부터 미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든 첨단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는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는 데 큰 제한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종목들 중에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SK 하이닉스 그렇고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좀 부족하다,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관련주로 좀 눈길을 돌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AI가 성장하고 나서 반도체 수요도 많다. 그렇다면 전력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력 관련된 종목으로 좀 저평가 매력이 있는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변압기 매출 비중이 높은 뭐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전력 수요에 이어서 또 원전 기대감도 또 있잖아요. 연결돼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우지덴텍 같은 기업들 지금 바닥권, 역사적 바닥권에서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접근하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보지 마시고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들 그 안에서 주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없는 종목군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지금 AI와 BAI를 좀 나눠서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삼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그러다 보면은 걱정되는 게 AI 거품론도 있었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지금의 상황에서 AI까지 꺼지게 되면 네. 만약에 그런 신호가 나온다면 그때는 반도체 정말 큰 위기인가요? 그쵸, 난리 나겠죠. 이제 그동안 끌어왔던 밸류에이션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진짜 거품론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장에 대한 충격이 좀 예상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IT 버블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버블론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실적 기대감 대비해서 안 지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강한 나락이 했었죠.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제 ROE가 잘 찍히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거품론을 걷어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세론이 나타나거나 이런 흐름들은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원웨이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올라가다가 차익 매물을 이제 나오는 종목들은 이제 나오고 나서 그 물량들을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져야 우상향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내일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 모레 뭐 그 이상도 계속해서 빠질 거다라고 걱정하기보다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투자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이 막 드라마틱하게 찍히는 게 사실상 아닌 산업이긴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라든지 TSMC가 워낙 독점을 하면서 실적을 잘 찍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은 그럼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버블인가? 약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수율이라든지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데 기업들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바라보시면서 미래 가치로 얼만큼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계산해서 좀 미래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벌써부터 우리가 거품이 다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좀 걱정이 크지 않나.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일부 우려감을 대변해서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증시뿐만 아니고 굉장히 네. 큰 일이 날 거기 때문에 기우이기를 바라보면서 두 분의 토픽 종목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PSK홀딩스 그리고 DI가 나왔습니다. 장비 쪽을 주목하신 것 같은데 PSK홀딩스 매력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PSK홀딩스는 리플로우 장비 쪽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상도 기업이고요.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는 HBM 쪽에서 필요한 핵심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블랙엘이 아까 다 1년치가 다 팔렸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그러다 보면 HBM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겠죠.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그중에 핵심 장비인 리플로우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회사가 워낙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3사 같은 경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거래처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탁 최대 기업이죠. TSMC 같은 경우도 이 회사의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모든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I가 후발주자로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는 것도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디스컴 장비라고 해서 이 노광 공정 후에 강하게 찌꺼기를 이제 치우는 찌꺼기를 이제 제거해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디스컴 장비입니다. 이 디스컴 장비 같은 경우가 지금 이 회사가 1위인데 이게 또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리플로우 장비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디스컴 장비의 안정적인 어떤 캐시카우 역할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장비도 전부 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에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작년 전체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27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올해 실적을 보시면 722억 원까지 상승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000% 정도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실적 시즌에도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에 맞는 종목이다라는 점도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창 많이 오를 때 주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게 최근에 3만 원대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오늘 종가는 일단 52,800원, 5만 원대까지는 꾸준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뭐 반도체 충격이 컸다고는 하지만 1%대 그래도 상승 마감한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DI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이너스 6% 이상까지도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I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HBM용 이제 테스트 버닝에 대한 국산화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더 좀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트 버닝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DDR5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HBM용 이제 테스터 버닝을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테스터 버닝이 하는 역할은 후공정 패키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불량품 테스트를 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지금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후공정 패키지에 대한 수율로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제 회로에 대한 물리적
한계가 왔기 때문에 얼만큼 수율이 잘 나오느냐 거기에 대한 좀 중요한 싸움을 많이 하고 있고요. 블랙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젠슨 황이 수율이 잘 나오는 기업에게는 같이 블랙엘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테스터 버닌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에 대한 테스트용 버닌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DI가 개발하는 여기에 대한 버닌의 수요 자체는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간단하게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바닥을 찍고 나서 우상향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안전하게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는 우량주에 대한 흐름 느낌으로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강하게 이탈하면서 5일선을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수가 오늘같이 밀리는 날에도 잘 버텨주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한 편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I가 뭐 이전에도 보여줬지만 오를 때 굉장히 힘있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토론방에서 주주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시크릿 주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PSK 홀딩스 토론방부터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같은 날 빨간불인 거 보면 9월부터 기관이 담아온 게 이해가 된다. 오늘 잘 버텼다. 이야기 올라와 있고요. 또 유통 주식도 적고 지금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높은 게 리스크다 하는데요. 이제는 투자자들에게 이 삼성이 뭔가 복병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은 농사입니다. 오래 가지고 가야 해요. 라는 이야기도 올라와 있네요. 다음 장에서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TSMC 실적 발표 남았다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매출은 아주 좋다고 하죠. 이제 TSMC 발표 이후에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총은 1조 원이고 아직 저평가인데 기관이 계속 담는 이유가 있음. 네, 역시나 수급에 대한 이야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한 가지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사업 다변화는 필요가 없다. IDM부터 TSMC까지 장부를 납품하는 유일한 기업인데 블랙엘도 완판됐다고 하니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이야기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DI 토론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 역 헤드앤숄더 나왔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가 기대된다 이야기 나와 있고요. 또 자회사가 SK하이닉스의 장비 수주 소식이 있었다는 이 부분 아주 중요하게 또 꼽히고 있습니다. 또 기관이 10월에 하루 빼고 계속 사내 장비주 중에 제일 싸서 그런가 하는데요. 가벼운 만큼 상까지 슝 올라가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어서 다음 장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여기 대표 아들이 싸이다, 괜히 음향 사업하는 게 아니다 올라와 있는데요. 저도 이 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K-팝에 대한 매력도 또 있는 것 같고요. 해마다 배당금이 적어지고 있는데 4분기 실적 기대돼요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한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수주 공시 호재에도 왜 이래? 지금 오늘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장비 납품 소식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이제 다음 거래일에 이 소식이 좀 이슈가 부각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죠. PSK홀딩스 관련해서는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TSMC와 연관을 지어서 질문을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00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작년에 실적 좀 적게 나오긴 했는데 예. 그래도 엄청난 실적을 기대해 보고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실적 시즌에는 전혀 걱정이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SMC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 향해서 매출이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DI 관련해서는 오늘 일단은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 이유는 역시나 뭐 삼성전자의 수주 공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올해 첫 계약 공시인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는 이맘때까지 한 12건 정도 수주 소식을 전했었는데 이게
좀 아쉽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업황 자체가 조금 이제 조심스럽다 보니까 DI도 이제 계속 개발했던 시간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DDR5에 대한 테스트 번의는 있었지만 HBM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지속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DDR5 DRAM에 대한 생산 라인을 없애고 나서 그걸 다시 한번 재활용을 해서 HBM에 대한 생산 라인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주 자체는 약간 멈칫할 수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한번 DI가 이제 테스터 버닌에 대해서 HBM용으로 공급을 하길 전망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좀 계속해서 안 좋더라도 지금 9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수준대도 못 올라간다라고 좀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어느 정도 칭찬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더 많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요 수주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주를 얼마큼 잘 끌고 갈 것이냐 이거를 좀 계속해서 커플링을 하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종목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홀딩스 오늘 말씀드린 대로 52,800원 마감이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반도체 지수의 어떤 등락에도 불구하고 우상 흐름들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 바로 PSK 홀딩스입니다. 사실 지금 지난 8월 달 고점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항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지금 121선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함께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기관들의 수급이 끊이지 않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지금 전고점은 충분히 뚫고 그 다음으로는 최고가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역대급 실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요 8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4만 원으로 전저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8만 원대를 회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DI입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됩니까? 네, 아까 이제 주주분 중에서 한 분이 말씀하신 게 역헤드앤 숄더가 나왔다라고 해서 기대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크게 보면 또 이게 아직은 헤드앤숄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대까지 갔다가 떨어지면 이건 헤드앤숄더를 큰 차트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작은 차트로 봤을 때 쭉 올라가면은 역헤드앤숄더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좀 기술적인 분석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25,000원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지금 매수하셔도 25,000원대는 일단은 수익을 챙기자라는 관점으로 1차 목표가로 2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이 모여 있는데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좀 하방으로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이 15,600원이기 때문에 그 라인을 손절가로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림은 그리기 나름이다 보니까 그보다는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목표가가 25,000원, 손절가가 15,600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